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만나고 나면 지치고 연락이 오면 무거워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 그런데도 전화를 받았다. 약속을 잡았다. 먼저 떠나지는 못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나를 깎아내고 있다는 걸. 만날 때마다 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는 것과 끊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골짜기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미안함이 있었다. 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오래된 시간이 있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 아래에는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한 하나의 감각이 있었다. 내가 먼저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감각. 관계를 끊는 사람이 관계를 망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그 이상하고 끈질긴 무게. 사람은 관계 안에서 소모되고 있을 때조차 떠나는 쪽이 더 큰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다. 남아있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되고 떠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구도가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아무리 지쳐도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떠나야 할 이유가 10가지여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나가 그 10가지를 전부 덮어버린다. 그 자리에 이 문장이 놓인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맞는 말이니까. 소모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실제로 손을 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이해의 영역이고 손을 놓는 건 감정의 영역이다. 이해는 빠르지만 감정은 느리다. 이해는 한 문장이면 되지만 감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소모적인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다. 이 문장이 진짜로 묻고 있는 것은 왜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다. 끊으라는 말은 결론이다. 그런데 결론 앞에 서려면 먼저 과정이 필요하다. 왜 거기에 그렇게 오래 서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소모적인 관계라는 건 대개 처음부터 소모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좋았다. 혹은 적어도 괜찮았다. 필요했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그 관계가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지나간 뒤에도 관계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내용은 바뀌었는데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달라졌는데 겉에 있는 이름은 여전히 같다. 친구, 선후배, 오래된 사이, 그 이름이 관계를 붙든다. 이름이 붙은 관계는 끊기가 어렵다. 이유 없이 시작된 관계는 이유 없이 끝나기도 하지만 이름이 붙은 관계는 끝내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소모적인 관계의 이유는 대부분 설명하기 어렵다. 때린 것도 아니고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배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만나면 지친다. 그냥 대화가 끝나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냥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유를 말로 꺼내면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유가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다시 참는다. 다시 만난다. 다시 지친다. 소모라는 건 폭발이 아니다. 소모는 천천히 일어난다.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무거워진다.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이 분명해지는 시점에는 이미 꽤 많이 깎여 있다. 소모를 인식하는 순간은 소모가 시작된 순간보다 항상 늦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진작 끊었어야 했는데. 이 말 안에는 후회가 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잘 들여다보면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감각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에 더 가깝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만나기 전에 무거워지는 느낌. 약속이 잡히면 한숨이 나오는 느낌. 그 사람의 말투가 자꾸 떠오르는 불편함.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다. 그런데 머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몸의 신호를 덮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사람은 왜 자기 감각보다 관계의 무게를 더 신뢰하는 걸까? 왜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불편함보다 상대와의 시간, 상대와의 기억, 상대에 대한 의무감을 더 크게 여기는 걸까? 이것은 단순히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인 시간과 에너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미 투자한 것이 많으면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렵다. 관계가 지금 소모적이라는 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감정이 전부 헛된 것이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본다. 조금 더 기대해본다. 혹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혹시 상대가 변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관계를 연장시킨다.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사람은 소모적인 관계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만들어낸다. 참는 사람의 역할, 이해하는 사람의 역할, 상대를 감싸주는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이 나를 지치게 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준다. 나는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이미지가 관계를 붙잡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관계를 끊으면 상대만 잃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까지 잃는다. 그래서 놓기 어렵다.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관계가 소모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대개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다. 내가 바뀌어서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투가 이제는 거슬린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행동이 이제는 무겁다. 달라진 건 상대가 아니라 나다. 내 기준이 바뀌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바뀌었다. 그런데 관계는 예전의 나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 사이에 생긴 간극이 그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 이건 상대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다. 다만 예전의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나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뿐이다. 이 사실은 관계를 끊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상대가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떠나기가 오히려 쉽다.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변했고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다는 말은 이유가 되면서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내가 달라진 것이 관계를 끝내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소모는 계속된다.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 있다. 대화를 하고 나면 무언가를 빼앗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 꼭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꼭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축 처져 있다. 이 느낌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집어내기도 어렵다. 그냥 무겁다. 그냥 지친다. 그냥 나답지 않게 된다. 이 그냥이라는 말 안에 사실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냥 힘들다는 말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혹은 이유가 너무 깊어서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관계의 소모는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다.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적인 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 전부가 문제인 동시에 딱히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소모는 상당히 진행된 것이다. 자기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감각을 무시해왔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주 불편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항상 불편하다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내가 예민한 건가? 이다. 이 순서를 잘 보면 감각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불편하다고, 무겁다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런데 그 감각을 끝까지 밀어내다가 결국 감각 자체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맞아, 끊어야 해 라는 동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장이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들릴 수 있다. 왜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억지가 어디서 오는 건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에게 그 무게를 지우고 있었는지. 억지라는 말은
자발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관계에서 억지라는 것은 기묘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상대가 총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못한다. 이 억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나에게 부과하는 의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의무감. 그것이 억지의 실체다. 그 의무감은 어디서 올까?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진 것일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람을 쉽게 놓으면 안 된다고,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배운 것. 그 가르침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떤 관계든 유지해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무게가 달라진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라는 말이 소모적인 관계까지 참으라는 말로 변질된다. 그리고 그 변질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사람은 자기를 깎아가며 관계를 이어간다. 돌아보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까? 시간만 잃은 게 아니다. 에너지를 잃었다. 자존감을 잃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잃었다.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쌓이면 결국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여기게 된, 그것이 소모의 끝이다. 감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끊어라는 조언이 아닐 수 있다. 이 문장은 어쩌면 이렇게 읽혀야 한다. 네가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마라. 네가 지치고 있다는 감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 감각이 보내는 신호를 이번에는 받아들여라. 과거에 그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분명 다른 느낌이었을 것이다. 편했거나 즐거웠거나 혹은 필요했거나 어느 시점에서 그 느낌이 바뀌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개 기억나지 않는다. 관계의 질이 바뀌는 순간은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게 된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생각보다 오래전이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오래전이라는 답이 가장 큰 무게를 가진다. 소모가 시작된 시점과 소모를 인식한 시점 사이에 흘러간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깎이고 있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혹은 알아차렸으면서도 모른 척한 채. 그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운 건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로 아까운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정말 최근에야 알게 된 걸까? 아니면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 알을 무시하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소모적인 관계를 끊는 일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정직에서 시작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한 관계를 떠올렸다면 이제 그 관계 하나를 잠시 내려놓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 그 관계 말고 다른 관계들도 떠올려보자.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 그 관계들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가?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가 보일 수 있다. 관계는 달라졌는데 내가 서 있던 자리는 비슷하다는 것. 상대는 바뀌었다. 시간도 바뀌었다. 상황도 달라졌다. 그런데 나는 늘 같은 위치에 있었다. 참는 쪽, 맞추는 쪽, 먼저 연락하는 쪽, 먼저 미안해하는 쪽,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기분은 뒤로 미루는 쪽. 이 자리가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그 자리도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관계에서도, 그 다음 관계에서도 나는 비슷한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기가 익숙한 자리로 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위치를 잡게 된다. 어떤 사람은 돌보는 위치를 잡고, 어떤 사람은 맞추는 위치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위치를 잡는다. 그 위치가 편해서가 아니다. 익숙해서다. 오래 반복해왔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앉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소모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은 대개 그것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무게를 가진 관계가
이전에도 있었다.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버텼다. 그때도 먼저 양보했고, 그때도 불편함을 삼켰고, 그때도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보다 먼저 챙겼다. 그리고 그때도 지쳤다. 그때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관계의 문제로만 향했다. 상대가 문제라고, 이 관계가 문제라고, 여기서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실제로 벗어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 관계에서 또 같은 느낌이 찾아왔다. 이쯤에서 한번 멈춰야 한다. 같은 느낌이 다른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건 그 느낌의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상대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소모적인 관계에는 분명히 상대의 몫이 있다. 그런데 그 몫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 하필 나는 그런 사람과 가까워졌는가? 왜 하필 나는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자리를 맡았는가? 왜 하필 나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할 때 비로소 반복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기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잘못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패턴을 보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관계 하나를 끊어도 다음 관계에서 같은 자리에 다시 앉게 된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을 실천하려면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내가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서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관계 안에서 특정한 자리를 맡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처음 맺는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배운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몸으로 익힌다.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관계 안에서 순응하는 위치가 익숙해진다. 감정을 표현하면 불편해지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위치가 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누군가를 돌봐야 관계가 안정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돌보는 역할을 자동으로 맡게 된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다. 학습된 태도다. 아주 오래전에 배운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그 태도가 필요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방식이었다. 문제는 그 환경이 바뀐 뒤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순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몸은 여전히 순응하는 자리로 간다. 지금은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데 입은 여전히 닫혀있다. 지금은 돌봄을 받아도 되는데 손은 여전히 상대를 먼저 챙긴다. 이 간극이 소모를 만든다. 지금의 나와 관계 안에서의 나 사이에 생기는 간극. 나는 이미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관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먼저 움직인다. 이 불일치가 쌓이면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내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 상대가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시선이 바뀐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해서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자리에 앉아있을까로. 이 전환은 불편하다. 상대를 탓하는 것보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환 없이는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탁을 받으면 싫어도 들어준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 것 같아서, 거절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두려움은 거절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거절한 뒤에 남을 나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다. 거절하는 나를 상대가 어떻게 볼까? 거절하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거절을 막는다. 그래서 싫어도 한다. 힘들어도 한다. 그리고 하고 나서 지친다. 그 지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말하면 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이 순환이 반복된다. 부탁을 받는다. 거절하지 못한다. 들어준다. 지친다. 지친 걸 말하지 못한다. 다시 부탁을 받는다. 이 순환 안에서 소모되는 것은 시간이나 에너지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소모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경계가 흐려진다. 계속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경계를 잊은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도 경계 없이 들어간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는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관계에서 참는 것과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르다. 관계는 원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려면 양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노력이 한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소모다. 내가 맞추고, 내가 참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분위기를 풀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혼자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혼자 떠받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갈 수는 있다. 그런데 오래가는 동안 한쪽이 계속 깎여나간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헌신.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우는 무게.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소거에 가깝다. 왜 그 무게를 스스로 지는 걸까? 여기에는 여러 겹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겹, 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 사람은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관계가 하나 줄면 내 삶의 일부가 빈 것처럼 느끼고 그 빈자리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소모적인 관계라도 놓지 않는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나으니까. 이 생각이 소모를 버티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런가? 소모적인 관계가 없는 것보다 나은가? 만나면 지치고 대화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함께 있으면 내가 줄어드는 관계가 정말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가? 아마 머리로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 이 모순이 소모의 핵심이다. 머리가 아는 것과 몸이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머리에게 더 많은 논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겹,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거절의 문제와 이어진다. 상대를 실망시키면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관계가 끝나는 것 자체보다 상대가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두렵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상대의 눈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제의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거래다.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진짜 나를 깎아내는 것. 상대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잘 맞춰주는 사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바치는 것. 돌아보면 이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없다. 나는 소모되고 상대는 내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가고 결국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진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거나 갑자기 사라진다. 그때 상대는 당황한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세 번째 경, 혼자라는 감각. 이것이 아마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관계를 놓으면 혼자가 된다는 감각. 이 감각은 실제로 혼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하나의 관계를 놓는 순간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온다. 이것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이다. 관계 하나가 사라지면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의 일부가 끊어진다. 그 끊어진 자리가 불안을 만든다. 그 불안이 다시 관계를 붙잡게 만든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연결의 느낌을 얻기 위해 자기를 소모하는 것은 연결이 아니라 의존이다. 진짜 연결은 나를 줄이지 않는다. 진짜 연결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적어도 빠지지 않는 관계.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 거절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연결이다. 만나고 나면 지치고 내 감정을 숨겨야 하고 거절하면 불편해지는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묶임에 가깝다. 그런데 묶임과 연결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 가지 모두
함께 있다 맨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겉에서 보면 비슷하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한다. 차이는 겉이 아니라 안에서 느껴진다.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줄어들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연결이 아니다. 연결의 형태를 한 소모다. 여기서 시선을 한 번 더 돌려보자.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보았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본다. 나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가? 참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참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이 믿음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말로 나는 참는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해도 웃으며 넘긴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고 말한다. 상대가 내 감정을 무시해도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모든 행동의 아래에는 내가 참으면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무의식적인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이 만들어진 시점은 대개 아주 이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첫 번째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상황이 나빠졌던 경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했던 경험,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이 결론은 한번 내려지면 잘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몸은 그 결론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앉게 되는 것이다. 관계가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어도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참는 쪽, 맞추는 쪽, 먼저 미안해하는 쪽. 이 위치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불편하지만 익숙하다. 그리고 사람은 불편함보다 낯섦을 더 두려워한다. 익숙한 불편함은 견딜 수 있지만 낯선 편안함은 오히려 불안하다. 이것이 소모적인 관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구조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이 진짜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모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소모적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관계를 끊어도 내가 서 있던 자리의 기억은 남는다. 그 기억이 다음 관계에서 다시 같은 자리를 찾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관계에서 다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다른 자리를 선택한다는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색하고 불안한 일이다. 평생 참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는 이게 싫다고 말하는 것. 평생 맞추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 말은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계를 뒤집는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온 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모적인 관계를 끊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 관계를 끊고 이제는 이런 관계는 안 해 라고 다짐한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비슷한 패턴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괜찮다. 처음에는 내가 주도하는 것 같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서히 익숙한 자리로 미끄러진다. 또 참고 있다. 또 맞추고 있다. 또 먼저 미안해하고 있다. 그때 깨닫는다.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이 자리였구나. 이 깨달음은 아픈 상대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이야기가 간단하다. 나쁜 사람을 만났으니 소모된 것이다. 다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런데 상대가 달라져도 내가 같은 자리에 앉는다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못이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태도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필요했던 생존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때는 참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때는 맞춰야 사랑받을 수 있었다. 그때는 내 감정을 숨겨야 관계가 유지됐다. 그 방식이 나를 지켜준 시절이 있었다. 문제는 그 시절이 끝났는데도 방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지금의 나는 참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맞추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 몸은 여전히
옛날의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을 알아차리는 것이 반복을 멈추는 시작이다. 생각해보면 관계 안에서 소모되는 사람은 대개 자기 감정에 대한 허락이 없는 사람이다.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말할 허락, 싫어도 싫다고 표현할 허락, 지쳐도 지쳤다고 인정할 허락. 이 허락이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룬다. 상대의 감정이 먼저이고 상대의 필요가 먼저이고 상대의 기분이 먼저다. 나는 항상 나중이다. 이 나중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관계 뒤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나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질 수 없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만 자기로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지우고 상대에게 맞추고 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다. 관계의 형태를 한 독백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 자체를 오래 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관계에서 자동으로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질문이 의식을 깨우고 의식이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열린다. 첫 번째 의미는 소모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미는 소모적인 자리에 반복적으로 앉는 나 자신의 패턴을 직면하라는 것이다. 관계를 끊는 것은 밖을 향한 행동이다. 패턴을 직면하는 것은 안을 향한 행동이다. 밖을 바꾸지 않아도 안이 바뀌면 다음에 만나는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돌아보면 관계가 달라졌는데도 내가 서 있던 자리는 늘 비슷하지 않았는가? 소모되는 쪽, 참는 쪽, 먼저 연락하는 쪽, 먼저 미안해하는 쪽.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정확히 맞는 자리에 닿은 것이다. 불편한 질문만이 오래된 패턴을 흔든다. 편안한 질문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관계를 떠올렸고 그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내 태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도 그렇게 버텼다고. 이것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소모적인 관계 안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 왜 그런 걸까? 왜 인간은 이토록 보편적으로 관계를 놓는 일에 서투른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관계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 관계는 단순히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경험이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하루가 계속되면 사람은 자기가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이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감각까지 닿는다. 그래서 관계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심리적 생존.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의 세계 안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이 사라지면 사람은 불안해진다. 이 불안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이 불안은 내 존재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생기는 것이다. 관계를 하나 놓으면 그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나면 메워질 수도 있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구멍이 생기는 그 순간의 감각은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머리로는 끊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몸은 그 구멍이 두렵다. 그 두려움이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이 두려움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이다. 인간은 무리 안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다. 우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죽음과 같은 의미였다. 지금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몸은 여전히 그 오래된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관계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몸이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몸은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세상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소모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 단순한 결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결정의 영역이 아니라 감당의 영역이다.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한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공백을 감당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공백 안에서 밀려오는 불안, 죄책감, 상실감, 그리고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한다. 관계를 놓는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끊는 순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끊은 뒤가 두려워서다. 끊는 순간은 어렵지만 견딜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날 아침 연락할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사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함께하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공통지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기억이 교묘하게 작동한다. 관계를 끊고 나면 소모되었던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이것은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것을 흐리게 만들고 긍정적인 것을 선명하게 남긴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래도 좋을 때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너무 가혹했나 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이 기억의 편향이 끊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끊고 돌아가고 다시 소모되고 다시 끊고, 이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억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선을 좀 더 넓혀보자. 관계를 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개인의 감정에만 있지 않다. 사회 전체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구조 안에서 관계를 끊는 사람은 늘 설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왜 안 만나? 무슨 일 있었어?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온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관계를 끊은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는다. 이 비대칭이 끊는 쪽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 사회는 관계의 유지를 성숙함으로 보고 관계의 단절을 미숙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오래 만난 사람을 놓지 않는 것이 의리이고,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인내이고, 쉽게 끊지 않는 것이 기피라고 여긴다. 이 시선 안에서 소모적인 관계를 끊은 사람은 의리 없는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 가벼운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은 소모되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한다. 나 자신의 판단보다 주변의 시선이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주변의 시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실제로 내가 어떤 관계를 끊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생각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쁘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끊었는지, 왜 끊었는지 대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금방 잊는다. 두려워하고 있는 시선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시선이다. 그 상상이 나를 붙잡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선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을 감수한다. 상상 속의 비난이 두려워서 현실의 소모를 견딘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판단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 다시 명언으로 돌아온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을 세 번째로 읽는다. 처음에는 소모적인 관계를 떠올렸다. 두 번째에는 반복되는 내 패턴을 보았다. 세 번째에는 이 문장이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인간은 연결을 원한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확인한다. 그것도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관계가 사라지면 불안해한다. 그건 역시 바뀌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 조건 안에서 소모를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다르다. 느낌이 사실을 대체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되찾는 것이다. 소모적인 관계 안에서 사라지고 있던 나를 다시 중심에 놓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이다. 그런데 자기 돌봄이라는 말이 요즘 너무 쉽게 쓰이고 있어서 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 사실이다. 자기 돌봄은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쉬고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돌봄의 가장 어려운 형태는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소모적인 관계를 놓는 것,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상대가 실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감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돌봄의 진짜 모습이다. 편안한 돌봄이 아니라 아픈 돌봄이다. 관계를 놓은 뒤에는 반드시 공백이 온다. 이 공백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 공백이 바로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관계를 끊는 순간의 갈등보다 끊은 뒤의 공백이 더 무섭다. 갈등은 뜨겁고 짧다. 공백은 차갑고 길다. 갈등은 상대와 함께 겪는 것이지만 공백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 공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습관이 빈자리를 만든다. 매주 만나던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때 그 시간이 비어있다. 무언가를 공유하던 사람이 없을 때 말하고 싶은 것이 입안에 고인다. 연락이 오면 반사적으로 확인하던 이름이 더 이상 뜨지 않을 때 화면이 전부 다 조용하다. 이 작은 빈자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공백이 된다. 그 공백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어색함에 가깝다. 있던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감각. 그런데 이 공백에는 이상한 속성이 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백이 오히려 공간이 된다. 상대의 감정을 살피느라 쓰던 에너지가 남는다. 맞추느라 미뤘던 것들을 할 시간이 생긴다. 관계 안에서 줄어들었던 내가 그 공간 안에서 다시 펴지기 시작한다. 공백이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빠르지 않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이 줄어들어 있었는지를.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관계 밖에서 보인다. 내가 얼마나 자주 자기 감정을 삼켰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작은 목소리로 살고 있었는지. 이것은 관계가 끝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다.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느꼈다. 밖에 나와서야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안다. 여기서 다시 인간 전체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사람은 왜 관계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까? 이것은 관계라는 것이 가진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관계는 서서히 변한다. 하루아침에 소모적이 되는 관계는 거의 없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변한다. 수온이 천천히 올라가면 안에 있는 존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관계 안에서의 소모도 마찬가지가 매일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믿기지 못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너무 작아서 변화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데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차이는 크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이 소모를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늦다. 이 늦음도 인간의 보편적 조건이다. 사람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관계 안에서의 변화는 더 그렇다. 관계에는 감정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상대에 대한 애정, 미안함, 의무감, 기대. 이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여서 관계의 실체를 가린다.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가 와도 감정이 그 신호를 걸러낸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아. 이 말들이 필터가 되어서 진짜 신호가 의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관계를 놓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소모를 인식하는 것도 늦고, 인식한 뒤에 결정하는 것도 늦고, 결정한 뒤에 실행하는 것도 늦다. 모든 단계에서 늦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런데 이 한계를 안다고 해서 즉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계를 아는 것과 한계를 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다만 한계를 알면 자기를 덜 탓하게 된다. 왜 진작 끊지 못했을까 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대신 원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받아들임이 다음 선택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본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간단한 조언처럼 들렸다. 나쁜 관계를 끊으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여러 겹이 있었다. 첫 번째 겹은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놓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 겹은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세 번째 겹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관계를 놓는 일에 이토록 서투른가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세 겹의 질문 아래 하나의 사실이 놓여 있다. 관계를 놓는 일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맹정함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정직한 형태의 자기 돌봄이라는 것.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 자기를 찾기도 한다. 같은 관계라는 이름 아래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어떤 관계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점점 나답지 않게 만든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외부의 판단이 아니라 내 안의 감각이다. 만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줄어들고 있는가? 펴지고 있는가? 이 감각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문장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소모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감각을 신뢰하는 일이다. 내가 지치고 있다는 감각, 이 관계가 나를 줄이고 있다는 감각,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감각, 이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예민한 게 아니라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이 감각이 맞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관계를 놓는 일은 끝이 아니다. 관계를 놓는 일은 시작이다. 소모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려온 뒤에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다. 그 자리는 아직 모를 수도 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채우는 관계인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다. 그것은 괜찮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모되는 자리에서 먼저 내려오는 것이다. 다음 자리는 내려온 뒤에 보인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반드시 극적인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관계를 끊는 것이 항상 다시는 보지 않겠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내려오는 것이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것도 내려오는 것이다. 상대의 부탁에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내려오는 것이다.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소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다. 그런데 이 작은 발걸음이 오히려 큰 결단보다 어려울 수 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면 된다. 고통스럽지만 명확하다. 반면에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이 약속은 잡을까 말까. 이 말은 참을까. 이번에는 말할까. 매번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 선택이 쌓이면서 관계의 형태가 바뀐다. 이것은 느리고 지루하고 극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느리고 지루한 과정이 실제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인간은 극적인 변화를 원한다. 한 번에 끊고, 한 번에 바꾸고, 한 번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변화는 대부분 느리고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기 자리를 바꿔가는 것이다. 어제는 참았던 말을 오늘은 한다. 어제는 먼저 연락했던 것을 오늘은 기다려본다. 어제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던 것을 오늘은 내 기분을 먼저 확인한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 있다. 혹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감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것. 그 알아차림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은 내디딘 것이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마라.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다. 이 문장은 허락이다. 네가 느끼는 피로를 진지하게 여겨도 된다는 허락. 소모적인 관계에서 물러서도 괜찮다는 허락.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허락.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허락. 사람은 평생 관계 안에서 산다. 관계를 피할 수 없고 관계 없이 살 수도 없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는 나를 죽인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다. 나다운 것을 하나씩 지워나간다는 뜻이다. 내 목소리를 지우고 내 감정을 지우고 내 경계를 지우고 내 존재감을 지운다. 그렇게 지워지다 보면 관계는 남아있는데 나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것이 소모의 끝이다. 관계는 있는데 내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는 것. 그것이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전부다.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하나 떠오른다면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그 자리가 비었을 때의 나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질문이 오래 머물기를,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 질문이 한 번 더 떠오르기를,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다.